애비 없는 자식인 줄 몰랐는데 가난하게 자란 티가 팍팍 나잖아요. 고급 한정식 상견 내장에서 울려 퍼진 김진태의 오만한 한마디. 그 순간 경숙의 머릿속에 20년 전 그날의 기억과 함께 깊이 묻어둔 분노가 거칠게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김진태 부부는 경숙 앞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도대체 이 두 집안 사이엔 20년 전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엌 시계가 6시를 훌쩍 넘겼습니다. 박경숙은 칼로 감자 껍질을 벗기면서도 눈길은 계속 창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남편 정민철이 특유의 우렁찬 목소리로 다연아, 아빠 왔다 하고 외쳤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요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안 와?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색칠 공부를 하던 7살 다연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경숙은 손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다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일이 많으신가 봐.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지만 어딘가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민철은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고 늦으면 경숙이 걱정할 것을 알기에 항상 전화를 줬었습니다. 시계 바늘은 어느새 7시를 넘겼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다연이 배를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경숙은 부엌으로 돌아가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계란말이는 노랗게 빛났습니다. 모두 남편 민철이 좋아하는 반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식탁 맞은편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경숙은 앞치마 끈을 풀며 급히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예요? 라는 말을 꺼낼 준비를 하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낯설었습니다. 정민철 씨 부인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남편분이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바로 오셔야 합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숙은 수화기를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고 발끝에서부터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다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누구야? 경숙은 다연을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급한 일이 생겼어. 엄마가 금방 다녀올게. 이웃집 할머니에게 다연을 맡기고 경숙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은 땀으로 젖었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경숙은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저희 남편 정민철인데 지금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경숙은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시트로 덮인 민철이 있었습니다. 경숙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니, 우리 신랑 왜 이래요? 여보, 나왔어, 눈 떠. 나왔다고, 제발 눈 떠. 어깨를 흔들었지만 민철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경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가족이십니까? 현장에서 이미. 경숙은 울음을 삼키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 돼요. 다연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일어나, 여보, 제발. 그러나 민철은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경숙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지만 몸은 이미 하루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달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그녀의 밤은
얕은 숨과 긴 한숨으로만 이어졌습니다. 경숙은 살금살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연이 깰까봐 발 뒤꿈치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빛이 어둠을 가르며 켜졌습니다. 안에는 달걀 2개, 김치 반통, 어제 남은 밥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달걀 하나로 작은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말아 올릴 때 터져나오는 노른자의 향이 허전한 부엌을 채웠습니다. 남은 한 알은 조심스레 냉장고 맨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다연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우리 공주님 학교 갈 시간이야. 다연이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매번 하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경숙은 잠시 숨을 삼키더니 다연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아빠는 하늘에서 다연이를 지켜보고 계시지. 우리 딸이 얼마나 잘하는지 다 보고 계셔. 아침을 챙겨 먹인 뒤 경숙은 학교 앞에서 다연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2호선 지하철에 몸을 싣고 40분을 서서 이동했습니다. 오전 8시 공장의 전자부품 조립 라인 앞에 섰습니다. 작은 나사와 회로를 붙이는 일이었지만 손끝은 하루 종일 얼얼했습니다. 어깨가 굳어도 허리가 저려도 쉬지 않고 손을 놀렸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도시락을 꺼내 한쪽 구석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동료가 같이 식당에 가길 권했지만 그녀는 혼자 먹는 밥이 더 편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게 그녀의 마음에 너무나도 죄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오후 6시 작업복을 갈아입자마자 시내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오피스텔 청소를 맡았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끌고 복도를 오르내리며 사무실마다 쓰레기를 비웠습니다. 야근 중인 남자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화장실 휴지 좀 더 채워주세요. 경숙은 두 손으로 걸레를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금방 챙겨드릴게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연은 이미 이불 속에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조심스럽게 이마에 입을 맞추고 불을 껐습니다. 월말이 되면 가계부를 꺼내 펜으로 숫자를 적었습니다. 공장에서 받은 돈과 청소 일당을 합쳐도 전기세, 가스비, 학용품 값을 빼면 마이너스였습니다. 어느 날 다연의 운동화에 구멍이 나 있는 걸 보았습니다. 경숙은 신발을 손에 들며 웃었습니다. 우리 다연이 발 많이 컸네. 새 거 사야겠다. 다연은 얼른 신발을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아직 멀쩡해요. 조금 더 신을 수 있어요. 그날 밤 경숙은 지갑 속 마지막 2만 원을 쥐고 동네 신발 가게를 돌았습니다. 가장 싼 운동화를 골라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며칠 뒤 다연이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경숙은 한밤중에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단순 감기 증상이었고 간호사가 처방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진료비 15,000원입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 동전까지 모아 계산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손이 잠깐 멈췄지만 곧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 다연의 이마 위에 손을 올린 채 경숙은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너만은 꼭 지켜줄 거야. 세월이 흐르며 경숙의 손등은 굳은 살로 거칠어졌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다연은 건강하게 또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경숙은 목소리를 단단히 세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끝까지 가보자. 몇 달 뒤 경숙은 우편함에서 큼지막한 회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구청 토지보상과라는 발신처 글씨가 눈에 들어오자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부엌 의자에 앉아 봉투를 조심스레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친 순간 그녀의 시선이 굳었습니다. 토지 수용 통지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둔 시골의 1000평 땅이 도로, 건설로 수용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찍힌 숫자가 그녀의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3천만 원? 경숙은 소리내어 확인했습니다. 몇 번을 다시 봐도 변함없는 금액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숙은 단정히 머리를 묶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은행 창구에 섰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3천만 원 방금 입금됐습니다.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통장을 펼쳤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가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며 경숙은 어깨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연아, 오늘은 치킨 먹자. 집에 들어서자마자 경숙이 외쳤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다연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치킨은 비싸잖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우리 다연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그날 저녁 모녀는 기름 냄새 가득한 치킨을 나눠 먹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학원비, 여기저기 밀린 생활비를 정리하다 보니 통장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숙의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큰돈도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구나. 그와 동시에 머릿속에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땅이 이렇게 돈이 되는 거였어? 다음 날 전세 물건을 보러 들어간 동네 부동산 사무소에서 벽에 붙은 전단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 설명회. 경숙이 전단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뭔데요? 사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인기 많아요.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 시작할 수 있죠. 대신 공부는 많이 하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경숙은 컴퓨터 앞에 앉아 부동산 경매를 검색했습니다. 성공 사례, 절차, 주의점까지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잘만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서점으로 가서 경매 관련 책을 몇 권 샀습니다. 책장을 넘기니 모르는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권리 분석? 유치권? 이게 다 뭐야? 하지만 책을 덮지 않았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노트에 옮겨 적으며 하나씩 익혔습니다. 일주일 뒤 경숙은 경매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매는 도박이 아닙니다. 분석과 준비가 성패를 가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필기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 후 법원 경매실에 들어선 경숙은 차분히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1,300만 원짜리 작은 상가, 신중히 골라낸 첫 투자였습니다. 며칠 뒤 걸려온 전화 한 통, 낙찰되셨습니다. 그 순간 경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잘할 수 있겠지? 그녀의 눈빛은 오랜만에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첫 경매에서 낙찰받은 상가를 팔고 200만 원을 손에 쥔 날 경숙은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땀 흘려 공부하고 분석한 결과가 현실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좀 더 큰 물건으로 가볼까? 책상 위에는 부동산 시세표, 법원 공고문, 관련 법률 자료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경숙은 형광펜을 잡고 다음 목표물의 권리 분석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 그녀는 작은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투자금은 1,500만 원, 6달 뒤 매도하며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다연이 책상 위 부동산 서적 더미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책상이 공부방이 아니라 사무실 같아요. 경숙이 웃으며 손에 든 책을 내려놨습니다. 다연이만 공부하는 줄 알았지? 엄마도 시험 준비하듯 하는 중이야. 세 번째, 네 번째 경매도 연달아 성공했습니다. 수익금이 점점 늘어나면서 생활은 조금 나아졌지만 경숙은 검소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경숙은 여전히 낡은 가방을 메고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수익은 대부분 재투자하거나 다연의 학원비와 교재비로 썼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숙이 다연에게 따끈한 미역국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좋은 학원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다연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학원비 비싼데 괜찮아요? 엄마가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다연이 학원비 준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2년이 지나면서 경숙의 자산은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검소하고 조용한 과부로만 보였습니다. 슈퍼 앞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사장이 물었습니다. 경숙 씨, 요즘 잘 지내요? 경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쁘게 살고 있어요. 애 키우느라 정신없네요. 그녀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다연이 고등학생이 되자 경숙은 과외 선생님까지 붙여 공부를 도왔습니다. 다연이 책을 덮고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경숙은 물잔을 건네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너가 좋아하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나머지는 엄마 몫이야. 그날 이후에도 박경숙은 딸이 사람됨으로 평가받기를 바라며 자신의 부와 재산 이야기는 다연에게 철저히 숨긴 채 예전과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저녁 경숙은 거실 구석에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민철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진짜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 공부도 잘하고 마음도 곱고. 그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키워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만들 거야. 대학 입시를 앞둔 어느 날 다연이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법학과에 갈래요. 경숙이 놀란 듯 눈을 들었습니다. 법학과? 왜? 변호사가 돼서 억울한 사람들 돕고 싶어요.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고 싶어요. 순간 경숙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딸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연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밀어줄게. 내 꿈 반드시 이루자. 그날 밤 경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꿈이 곧 자신의 길이라는 확신이 가슴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다연은 도서관과 강의실을 오가며 법전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방학에도 인턴과 봉사활동을 전전하며 현장을 배우고 소송 서류를 직접 정리하는 법률사무소에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다연아, 친구들이랑 여행도 좀 가. 젊을 때는 놀아야지. 경숙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하면 다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이 제일 재밌어요. 배운 걸 바로 써먹는 게 신나요. 로스쿨에 입학한 뒤 다연은 첫 해부터 무료 법률 상담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다친 건 다 회사 잘못인데 합의금 몇 푼 주고 끝내래요. 이게 맞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다연의 손이
펜을 움켜쥐듯 힘을 줬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모으고 증거를 분석하며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산업재해입니다. 회사가 은폐한 겁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다. 네가 직접 변론 연습을 해봐라. 모의 법정 날 다연은 땀에 젖은 손바닥을 주머니 속에서 꼭 쥔 채 또박또박 변론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힘을 얻어 또렷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상담을 받으러 왔던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같은 변호사만 있으면 억울한 사람 없어질 거예요. 그 한마디가 다연에게는 시험 합격증보다 큰 상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로스쿨을 마친 뒤 사법시험과 연수원 과정을 거친 다연은 드디어 변호사 자격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작은 법무법인으로 출근했습니다. 서류철을 가방에 넣고 현관을 나서는 딸을 바라보는 경숙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변호사가 됐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다연은 미소를 지으며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다음 날 다연의 법률사무소 대표가 회의실 문을 열며 웃었습니다. 다연 씨, 이번 사건은 외부에서 협력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김진우 변호사예요. 회의실 한쪽에서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악수를 나누는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첫 회의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이 자료는 행정 절차 위반 쪽으로도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연이 제안을 꺼내자 진우는 노트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판례를 같이 묶으면 재판부가 주목할 겁니다. 사건을 준비하며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진우는 언제나 자료와 근거를 찾아서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다연 씨, 이건 제가 예전에 맡았던 사건에서 정리한 겁니다. 참고하세요. 그의 태도에는 자만이 없었고 진심 어린 배려가 묻어났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까지 사무소에서 함께 자료를 검토하다가 진우가 커피를 내려왔습니다. 밤새 말 것 같으니 진하게 내렸어요. 괜찮아요? 다연은 피곤한 눈으로 컵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그렇게 하루, 한 주, 한 달이 쌓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진우는 우산을 들고 다연의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고 서류 마감이 끝난 날이면 근처 분식집에서 따끈한 떡볶이와 어묵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재판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른 어느 토요일, 두 사람은 지방 현장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 음악이 흘렀고 창밖엔 황금빛 논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다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건 꼭 이기고 싶어요. 단순히 승소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다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만들고 싶어요. 진우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며칠 뒤 폭우가 쏟아지던 저녁. 재판 서류를 제출하고 사무소 앞에서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서 있던 진우가 다연을 불렀습니다. 다연 씨. 그의 표정이 유난히 진지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동료로 만났지만 지금은 그 이상이에요. 사건이 끝나도 평생 제 곁에 있어 주실래요? 상자가 열리자 반짝이는 은빛 반지가 가로등 불빛에 빛났습니다. 다연은 잠시 숨을 고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온전히 맑았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뀐 어느 일요일 오후, 다연이 유난히 진지한 얼굴로 경숙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경숙이 행주로 손을 닦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말해봐. 저 만나는 사람 있는데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어요. 경숙의 호흡이 잠시 끊겼습니다. 결혼을? 네, 진우 씨가 엄마한테께 인사드리고 싶대요. 다연이 두 손으로 경숙의 손을 감쌌습니다. 경숙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네. 그럼 만나봐야지. 다음 주 일요일에 상견례 하는 거 어때요? 좋다. 장소는? 호텔 뷔페로 생각 중이에요. 경숙은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오랜만에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 자신이 어떻게 보여야 할지 머릿속이 분주해졌습니다. 진우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셔? 아버지는 건설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셨대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요. 건설회사라는 단어에 경숙의 가슴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남편의 죽음을 둘러싼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딸의 웃는 얼굴 앞에서 그 기억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경숙은 옷장 앞에 서서 상견례에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수수하면 없어 보이고 지나치게 화려하면 가벼워 보일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눈빛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경숙은 해가 채 뜨기 전 눈을 떴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를 다림질로 매끈하게 펴고 주름 한 점 없는 검은 정장 바지를 입었습니다. 화장은 단정하게 그러나 색조는 과하지 않게 손을 보았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다연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가지런히 묶은 모습이 예뻤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되셨어요? 다연이 미소를 띠며 묻자 경숙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다 됐다. 근데 우리 다연이가 오늘 제일 빛나네. 다연은 엄마의 말에 어깨를 살짝 들썩이며 웃었습니다. 엄마, 좀 떨리시죠? 경숙은 손목 시계를 고쳐 차며 말했습니다. 조금 떨리네. 두 사람은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갔고 경숙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한정식 집 앞에 섰을 때 경숙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다연아,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다연이 휴대폰을 만지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우 씨 아버지가 여기로 하자고 하셨대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나무 향이 풍겼습니다. 직원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두 사람을 개별실로 안내했습니다. 경숙은 걸음을 옮기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벽마다 수묵화가 걸려 있었고 바닥엔 발소리조차 묻히는 듯한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방 앞에 도착하자 다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상대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물잔과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경숙은 가방을 옆에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분들일까 경숙이 낮게 중얼거리자 다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진우 씨 보면 알아요.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단정한 양복 차림의 김진우가 들어왔습니다.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입니다. 경숙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다연이 엄마 박경숙입니다. 김진우는 다연을 바라볼 때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부모님도 곧 오실 거예요. 말이 끝나자 복도에서 중년 남녀의 대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며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머리를 빗어넘기고 짙은 감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뒤이어 명품 원피스와 화려한 액세서리를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경숙은 남자의 얼굴에서 묘한 낯섦과 익숙함이 뒤섞인 기운을 느꼈습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김진태입니다. 경숙은 그의 얼굴을 잠시 응시한 뒤 손을 잡았습니다. 박경숙입니다. 진우의 어머니가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금실이에요. 모두 자리에 앉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진태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경숙은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대화가 조금씩 풀렸지만 경숙은 내내 김진태의 시선과 말투를 의식했습니다. 진우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경숙이 물었습니다. 김진태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어깨를 곧게 세웠습니다. 건설업계에서 30년을 굴렀습니다. 현장 관리가 제 전문이죠. 그 말에 경숙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일하셨어요? 대한건설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큰 현장들, 아파트며 빌딩이며 맡아봤죠. 대한건설. 그 이름이 경숙의 머릿속 어딘가를 세게 두드렸습니다. 김진태가 경력을 늘어놓을수록 경숙의 심장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머릿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묻혀있던 기억이 불쑥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태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자랑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맡았던 현장들은 다들 아실만한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고층 빌딩, 아파트 단지 이름만 대면 다 아실 거예요.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경숙은 젓가락을 쥔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 끝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김진태는 입가를 훑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 안전관리도 제 담당이었죠. 그땐 요즘처럼 규정이 까다롭지 않아서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경숙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안전관리라는 단어가 가슴속 깊은 곳을 세게 찔렀습니다. 그때 다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시 전화 좀 받고 오겠습니다. 전화를 받고 들어온 다연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 씨 잠시만 밖에서 이야기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회사 일 때문에 급하게 의논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밖에서 이야기 좀 나누고 올게요. 방 안에는 경숙과 김진태 부부만 남았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김진태가 컵을 들어 물을 마신 뒤 시선을 곧게 고정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은 눈을 좁히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김진태는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경숙은 한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옆에 있던 최금실이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연 씨는 착해 보이긴 하는데 집안이 우리와 너무 다르잖아요. 아무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경숙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르다니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태가 주저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집안이고. 경숙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결혼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최금실은 의자를 조금 뒤로 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형편이 맞아야죠. 결혼은 비슷한 수준끼리 하는 거잖아요. 경숙은 숨을 고르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희 형편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김진태는 비웃듯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뻔하죠.
과부가 혼자 딸 키우면 형편이야 말 안 해도 보입니다. 사시는 곳이랑 이것저것 제가 좀 알아봤는데 저희랑은 좀 맞지 않더군요. 그는 허리를 뒤로 젖히며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 아들은 유학까지 다녀오고 하층민이랑은 급이 다르죠. 사실 다른 건설가 대표 딸들이랑도 선자리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보내긴 좀 아깝네요. 그 순간 하층민이라는 단어가 경숙의 귀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 목소리, 그 시선, 그 오만한 표정. 한 장면이 경숙의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20년 전 언론 카메라 앞에서 뻔뻔하게 웃던 남자. 전적으로 작업자의 부주의입니다라며 단호하게 말하던 목소리. 유가족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차로 떠나던 뒷모습. 경숙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세월이 주름을 만들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해졌지만 뼛속 깊이 새겨진 그 거만함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돈 없으면 분수를 알아야죠. 괜히 높은 데서 놀 생각 말고. 경숙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김진태의 말소리가 점점 흐릿하게 들리고 20년 전 오래 잠들었던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1999년 가을 서울 외곽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회색 콘크리트 골조가 20층 가까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곳곳에서 쇠망치 소리와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먼지가 공중에서 빙글빙글 흩날렸고 시멘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32살 정민철은 15층 작업대에 몸을 올렸습니다. 낡은 장갑 너머로 거친 합판의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딸과 아내의 생활비를 위해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발 앞엔 안전난간도 머리 위엔 방지망도 없었습니다. 민철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발끝 너머로 땅이 아득하게 내려다 보였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회색 헬멧을 눌러 쓴 김진태가 현장 한쪽에서 나타나 굵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다들 뭐하냐? 손 놀려, 손. 공사 늦으면 내 손에 죽어. 작업자들이 서둘러 몸을 움직였습니다. 민철도 서둘렀지만 시선은 자꾸 난간 없는 가장자리로 향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래로 고개를 숙여 외쳤습니다. 팀장님, 여기 안전장비가 없는데요. 김진태가 고개를 들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가 없다고? 난간도 없고 방지망도 없어요. 안전줄도요. 민철의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김진태가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조심하면 돼. 돈 벌려면 위험 좀 감수해야지.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민철이 손으로 바닥을 꽉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김진태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싫으면 그만둬. 대신할 사람 줄 서 있어. 그 말에 민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에 아내 경숙과 7살 다연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슴속 불안을 억누르고 다시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오후 2시 민철은 외벽 타일을 붙이기 위해 몸을 작업대 끝으로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몸이 크게 흔들렸고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아! 짧지만 절박한 비명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의 몸이 15층 높이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쿵! 둔탁한 충격음이 현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작업자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119, 빨리 불러. 누군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김진태가 숨을 고르며 다가왔습니다. 쓰러진 민철을 본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계산적으로 변했습니다. 야, 현장 정리해. 빨리. 옆에서 한 작업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뭘 정리하라는 겁니까? 안전난간이랑 방지망 가져와. 원래 있었던 것처럼 해. 부하들이 허둥지둥 움직이며 난간을 세우고 방지망을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민철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30분 후 경찰과 노동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김진태는 침착하게 양손을 벌리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안 지켜서 생긴 일입니다. 경찰이 현장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안전장비는 갖춰져 있었습니까? 그럼요. 보시다시피 난간도 방지망도 다 있습니다. 경찰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현장 앞에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김진태는 양복 상의를 걸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번 사고는 작업자의 개인 부주의로 일어난 불가피한 사건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원청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는 모든 안전조치를 완벽히 갖췄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단했고 눈빛은 한 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편 병원 응급실, 경숙은 민철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여보, 일어나. 다현이가 기다리잖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하얀 병실 벽에 메아리 쳤습니다. 민철은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의 장례가 끝난 후 경숙은 검게 그을린 목도리를 목에 감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 손에는 달아해진 가방, 그 안에는 남편의 사망진단서와 경찰 조사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심 무렵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작업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잠깐만요. 남편 사고 보셨죠? 그날 난간 없었던 거 기억하시죠? 경숙이 조심스럽게 묻자 작업자 셋이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중년 작업자가 담배를 비벼 끄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회사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다른 젊은 작업자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뭐가 있었는지 난 몰라요. 그냥 일하느라 정신없었어요. 경숙은 두 손을 꼭 모아 쥐었습니다.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의자를 밀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모르는 사람 대하듯 그녀를 지나쳤습니다. 그날 이후 경숙은 일주일 동안 동네 막걸리집, 고시원, 하숙집까지 찾아다니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작업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우리도 잘리고 싶진 않아요. 괜히 증언했다가 다른 데서도 일 못해요. 그냥 잊고 사세요.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목소리도 쉰 채로 갈라졌습니다. 경숙은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책상 너머에서 서류를 넘기던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업재해 소송은 길고 복잡합니다. 증인도 없고 자료도 부족하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착수금만 최소 500만 원, 증거 확보 비용은 따로 들어갑니다. 그 금액을 듣는 순간 경숙의 눈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가방 속에서 남편 사진이 스쳤습니다. 통장에는 월세와 생활비를 제하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부분 합의로 끝납니다. 현실적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경숙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지만 그 길은 이미 돌덩이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끈을 움켜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힘이 없어서. 20년 전 기억에서 깨어난 경숙은 똑바로 김진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방 안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김진태 부장님 맞으시죠? 김진태가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조금 뒤로 젖혔습니다. 네, 부장이요? 20년 전에 부장이긴 했습니다만 그때 저를 아세요? 경숙이 눈을 조금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모를 수가 없죠. 어떻게 있겠어요. 짧은 말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한층 더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최금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경숙이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우리 남편이 안전장치 하나 없이 15층에서 떨어져 죽던 날 기억나십니까? 김진태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정민철, 혹시 그 이름 기억나세요? 경숙이 단호하게 묻자 김진태는 목을 가다듬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 그때 그 일. 경숙이 바로 말을 잘랐습니다. 그때 그 일? 한 사람이 죽은 게 그 일이에요? 7살 딸을 두고 떠난 게 그 일입니까? 김진태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안 지켜서 생긴 일입니다.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이 방심해서 생긴 일 가지고 유난 떨기는. 경숙이 바로 말을 잘랐습니다. 방심? 난간도 없고 방지망도 없는 곳에서 일 시켜놓고 그게 방심입니까? 김진태가 턱을 치켜들며 비웃었습니다. 위험하면 안 하는 거죠. 싫으면 그만두든가. 다들 그렇게 일하면서 문제 없었어요. 옆에서 최금실이 남편 쪽으로 몸을 틀며 거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남편이 무슨 죄예요? 다 법대로, 규정대로 한 건데. 그렇게 오래 지난 일을 왜 지금 들춰내요? 경숙이 시선을 최금실로 옮겼습니다. 안전관리비 빼돌리고 안전교육 한 번 없이 작업자들 내몬 것도 규정대로입니까? 최금실이 팔짱을 더 꽉 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경숙이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쏘아붙였습니다. 사고 나니까 부하들 시켜서 안전장비 설치하고 원래 있었던 것처럼 꾸민 것도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김진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현장 정리였어요. 언론에서 오해하면 곤란하니까.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뭐라 했죠? 작업자의 부주의라고. 김진태가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경숙의 눈빛이 매서워졌지만 김진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가 20해를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김진태가 고개를 저으며 냉소했습니다. 그건 내 탓이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한 일이었죠. 그는 벌떡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이 얘긴 더 할 필요 없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세요. 더 볼 일 없을 겁니다. 김진태가 최금실에게 눈짓했습니다. 가자. 최금실은 경멸 섞인 표정으로 경숙을 한번 훑어보고 남편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마침 문이 열리고 다연과 김진우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다연이 물었지만 김진태는 눈길도 주지 않고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별일 아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부모를 따라 나가던 김진우가 뒤를 돌아보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다연이 그를 불렀지만 김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부모를 따라 나갔습니다. 경숙은 끝까지 그들의 뒷모습을 시선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식당 안에는 경숙과 다연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명이 조금 어두워진 자리에서 다연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경숙은 대답 대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김진태 부부가 사라진 방향이었습니다. 눈빛이 여전히 싸늘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아니,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집에 가면 더 답답할 것 같아요. 다연이 애가 타는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경숙이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이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나가자. 그 말에 다연은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당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텅 빈 거리 위로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지하철 칸 안에서도 집에 오는 길에서도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숙의 굳은 표정이 다연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다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김진우의 부모와 엄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리 떠올려도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다연은 김진우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 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함이 가슴에 쌓여가는 중 일주일 만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다연의 손이 급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우 씨? 다연 씨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왜 연락이 없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게 연락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짧은 숨 고르기 후 김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연 씨 결혼은 힘들 것 같습니다. 순간 다연의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으며 휴대폰이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요? 부모님께서 강하게 반대하십니다. 김진우의 목소리는 한층 더 가라앉았습니다. 상견례 때 무슨 일 있었던 건가요?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요. 그럼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연의 목소리가 점점 애타게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진우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반대가 워낙 강해서. 진우 씨도 저랑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연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다연 씨. 정말 미안합니다.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연은 휴대폰을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공허함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왜?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번졌습니다. 그때 경숙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울음을 삼키는 소리를 듣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닥에 앉아있는 딸을 본 경숙의 가슴이 저릿하게 죄어들었습니다. 다연아. 경숙이 옆에 앉아 등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진우 씨가 헤어지자고 해요. 이유도 안 말하고. 다연이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경숙은 딸을 안으며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상견례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발 말해주세요. 경숙이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다연아, 네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 경숙이 천천히 거실로 걸어나와 다연을 불렀습니다. 손에는 묵직한 낡은 앨범이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 위로 쌓인 먼지를 손바닥으로 훑자 하얀 가루가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앨범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연아, 여기 앉아봐.
경숙이 거실 중앙 탁자를 손바닥으로 탁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게 그동안 말 못한 이야기가 있어. 다연은 눈가를 훔치며 어머니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경숙이 앨범을 펼치자 젊은 남자의 사진이 빼곡하게 나왔습니다. 헬멧을 쓰고 환하게 웃는 모습, 거친 현장에서 찍힌 모습, 작업복에 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너네 아빠 정민철. 경숙이 사진 한 장을 집어 다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활짝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 깊숙이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젊었을 때 돌아가신 거예요? 다연이 사진 위로 손가락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경숙이 잠시 숨을 고르고 깊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다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전장치 하나 없는 현장에서 15층에서 추락해서 돌아가셨어. 난간도 없고 방지망도 없었어. 경숙이 앨범 속 포켓에서 접힌 신문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건설 현장 작업자 추락사라는 큼지막한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여기 봐, 기사가 뭐라고 돼 있나? 다연이 기사 내용을 읽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경숙이 목소리를 높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원청 건설회사가 안전관리비를 빼돌려 놓고 책임을 내 아버지한테 다 떠넘겼어. 그 순간 경숙이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당시의 수사 기록과 진술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현장 총괄이 누구였는지 아니? 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숙의 입술이 단단히 다물렸다가 날카롭게 열렸습니다. 김진태, 김진우 아버지야. 다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분이? 맞아. 언론 앞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라고 말했어. 교육 한 번 안 시키고 위험한데 올려보내놓고. 경숙의 두 눈에는 20년 동안 눌러온 분노가 거침없이 번졌습니다. 20년이나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오만한 표정 하나도 안 변했더라. 다연이 아버지 사진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경숙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 미안해. 너무 늦게 말해서. 잠시 울음이 가라앉자 다연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우 씨 부모님이 결혼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였군요. 과거가 드러날까 두렵겠지. 다연이 고개를 들며 경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경숙이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지. 너 변호사잖아. 다연의 눈빛이 매섭게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사건 다시 조사하자는 거죠? 그래. 진짜 책임자들 죗값 치르게 해야 해. 다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게 제가 변호사가 된 이유일지도 몰라요. 그때 경숙이 조심스레 은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행 로고가 찍힌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연아, 사실 엄마한테 돈이 좀 있어. 돈이요? 경매 투자로 번 돈이야. 대기업을 상대하는 거라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꼭 아버지 억울함 풀어줘. 다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가 경매 투자를요? 너 몰래 공부해서 모아놨어. 이런 날 오면 쓰려고. 경숙이 통장을 탁자 위에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진실이 이겨야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힘주어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 공기는 결의로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다연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사건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법원 기록 보관소 문이 열리자마자 20년 전 사건 자료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기록실 안은 눅눅한 종이 냄새가 가득했고 그녀는 흰 장갑을 낀 손으로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복사기에 올렸습니다. 복사기 불빛이 번쩍일 때마다 그 속에 감춰진 거짓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다연은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쏟아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경숙이 안경을 고쳤으며 다가왔습니다. 왜, 뭔데 그렇게 숨을 헐떡이면서 와? 다연이 종이를 펼쳐 보이며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 안전점검 보고서 사고 전에 작성한 게 아니에요. 사고 터지고 나서 꾸며낸 거예요. 경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알던 그대로구나. 저 인간들 끝까지 발뺌하더니. 다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명단을 구해 하나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은 욕설과 함께 전화를 끊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몇몇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남성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땐 가족 먹여 살려야 해서 회사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안전장비 원래 있었다고 거짓말하라고 해서 정민철 팀장님 사건이 그냥 묻혔죠. 하지만 지금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연은 그 목소리를 녹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지난 20년 동안 그 죄책감에 힘들었어요. 증언할게요. 또 다른 증인은 당시 안전관리비 빼돌린 장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면서 두 손을 떨었습니다. 이거 들고 가세요. 나도 그때 해고될까봐 숨겼는데 이제는 돌려줘야 할 때 같아요. 다연은 그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다연의 책상 위에는 증거와 증언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대한건설의 회계 조작, 목격자들의 생생한 증언, 그리고 허위 보고서 작성의 직접 지시 증거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다연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했고 언론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방송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거짓말은 끝입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진태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불리한 증언이 계속 이어졌고 그들이 숨기려 했던 과거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최금실 역시 방청석에서 불안하게 손가락을 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된 날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던 경숙과 다연 앞에 김진태와 최금실 부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진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제발 합의합시다. 우리 인생이 끝장납니다. 최금실도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가 그렇게 시켰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서. 경숙은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돈어른이요? 당신들 그 말이 변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20년 동안 죄책감 한 번 없이 살았잖아요. 김진태가 바닥에 손을 짚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정말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자식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라. 경숙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다연이는요? 우리 남편도 가장이었어요. 다연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법정에서 다시 뵙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두 사람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김진태와 최금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경숙과 다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 같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6개월 뒤 법정 안은 숨소리마저 날카롭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대한건설과 김진태는 원고 박경숙과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한 개월 이내 전국 일간지 일면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라. 그 순간 방청석의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다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숙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기뻐하며 경숙을 끌어안았습니다. 경숙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는데 심정이 어떠십니까? 경숙은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가족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를 위한 판결입니다. 그 목소리에 법정 밖까지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경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 나도 20년 동안 참았는데 오늘에서야 숨이 쉬어지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연은 가방에서 두꺼운 사건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속도감 있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선배, 저 다연이에요. 이번 사건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은 상대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다 끝난 거 아니었어. 다연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사건은 끝났지만 억울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산업재해 전담팀을 만들 겁니다. 같이 하실래요? 그날 저녁 작은 회의실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네모난 테이블 주변에 변호사, 노무사, 산업안전 전문가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각자 노트북을 켜고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서류 더미 위에는 현장 사진, 안전 점검표, 법률 서류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다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테이블에 짚었습니다. 사건마다 이유는 달라도 뿌리는 같습니다. 비용 절감, 공사 기간 압박, 책임 회피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변호사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경험 있는 전문가랑 같이 하면 힘이 배가 될 거예요. 다연은 미소 대신 날카로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해봐요. 회의실 공기는 묵직했지만 모두의 눈빛 속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이틀 뒤 다연은 회색 하늘 아래 펼쳐진 부두에 발을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선박 부품들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선소는 사고 이후로 유령선처럼 조용했고 먼지가 바람에 날려 그녀의 눈가를 스쳤습니다. 변호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사고 현장입니다. 현장 관리자가 녹슨 철문을 끄르륵 소리를 내며 열었습니다. 문을 지나서자 금속이 타는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닷바람에 섞인 철의 냄새가 목구멍 깊숙이 박혔습니다. 다연은 노란 헬멧을 쓰고 부서진 철골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발밑에서는 깨진 유리가 바스락거렸고 검게 탄 자국들이 바닥 곳곳에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찢어진 작업복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기요, 김 반장님. 다연이 메모장을 꺼내며 생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사고 전에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하셨죠? 김 반장이 머리를 긁적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그날 아침부터 삑삑 소리가 계속 났어요. 마지막엔 쾅 하고 터지기 전에 불꽃이 팍팍 튀었거든요. 그런데 안전점검은 왜 안 하셨나요?
다연이 펜을 톡톡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김 반장이 웃음을 씁쓸하게 지었습니다. 점검? 그런 거 없었어요. 회사에서 빨리빨리 일만 하라고 했지. 언제 점검 시간을 줬나요? 며칠 후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연이 목격자 진술서와 두꺼운 장비 결함 보고서를 재판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명백한 작업자 과실입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들 탓이에요. 다연이 차분히 테이블 위 서류를 펼쳤습니다. 파란색 펜으로 밑줄 그어진 부분들이 선명했습니다. 과실이라고요? 다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안전점검 기록이 전부 조작되어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점검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상 없음이라고 적어놨네요. 재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다연이 또 다른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계장부입니다. 안전관리비 3천만 원을 빼돌려서 임원 회식비로 썼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습니다. 뭐라고? 안전비를 회식비로? 세상에, 그러니까 사고가 났지. 상대편 변호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건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회사 내부 고발자가 몰래 녹음한 임원회의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 안의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전점검? 그딴 거 하지 마. 시간만 낭비야. 어차피 사고 안 날 거 아냐? 맞아. 그 돈으로 우리끼리 좋은 데 가서 회식하자. 방청석이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우리 남편 목숨을 뭘로 보는 거야?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다연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재판장님, 이게 단순한 작업자 과실인지 아니면 회사의 조직적인 안전 무시인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로 보이는군요. 방청석이 술렁였고 재판장의 손이 판결문 위로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재판장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는 전액 배상하라. 그 순간 방청석의 시선이 다연을 향했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숙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실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한밤중에 벌어진 물류창고 화재였습니다. 다연은 잿더미 위를 걸으며 녹아내린 스프링클러 잔해를 살폈습니다. 그날 비상구가 잠겨 있었어요. 우리 애가 거기서. 한 어머니가 울음을 참으며 다연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다연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꼭 밝혀내겠습니다. 조사 끝에 드러난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창고 소유주가 보험금을 노리고 소방 점검 보고서를 조작했던 겁니다. 법정에서 다연은 영상 자료를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연기 속에서 비상구 문을 두드리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과실입니까? 아니면 살인입니까? 다연의 목소리에 판사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다연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사건 서류가 쌓였습니다. 농촌 비닐하우스에서의 열사병 사망, 고층 외벽 청소 중 추락, 공장의 유독가스 중독. 하루하루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숙도 딸 곁에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진술은 제가 같이 준비해 드릴게요. 힘드시면 잠깐 쉬시죠.
경숙이 유가족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함 덕분에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사건 의뢰가 몰려오자 다연은 지방 출장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변함없이 날카로웠습니다. 봄날 오후 다연은 한 판결문을 손에 들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경숙이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닿았습니다. 엄마,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다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창밖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